예, 시스코에서 데이터 센터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는 최호영입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세션이 될 텐데요. 오늘 아마 빅데이터 이 트랙을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이제 빅데이터 분석이나 또 빅데이터 스토리지에 관련된 부분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세션에 이런 모든 것들을 담는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고 EMC와 시스코가 그려나가는 데이터 센터의 미래의 모습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전통적이라는 좀 자극적인 표현을 썼습니다만 현재 고객 여러분들 또는 파트너분들이 지원하고 계시는 데이터 센터의 일반적인 모습들을 한번 리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의 상당수는 스토리지와 관계되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데이터 센터에 데이터를 담는 그릇이 되는 스토리지 티어가 먼저 존재를 할 겁니다. 뒤에서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 그 스토리지 액세스 방식에 따라서 파이버 채널이나 또는 최근에 많이 쓰고 계시는 아이스카시, 나스 방식, NFS, CIFS 여러 가지 형태로 스토리지를 보유를 하고 계실 거고요. 그 미디어 액세스 방식에 따라서 파이버 채널이냐 이더넷이냐로 현재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스토리지와 액세스 되는 부분은 이제 서버가 되는 거죠. 유닉스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X86 아키텍처들이 급증하고 있고 또 가상화 플랫폼들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이 윗단에는 흔히 말하는 서버 스위치 또는 액세스 스위치라고 하는 TOR 스위치들이 쭉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에 따라서 대부분 데이터 센터들은 서버 렉 하나에 그냥 렉 서버 42유 렉이라고 서버 렉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서비스 종류에 따라서 한 4-5개의 서버 렉을 합쳐서 그리고 스토리지 렉과 네트워크 렉을 다 합쳐서 파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파드를 전체 관장을 하는 중형 스위치급이 되는 분배 스위치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를 관장하는 핵심이 되는 네트워크 스위치로 또 백본 스위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하는 보안 장비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합니다. 이 안에는 보안 장비뿐만 아니라 L4 스위치, 기타 다른 어플리케이션의 컨트롤을 해주는 장비들이 가득 들어있죠. 마지막으로 데이터 센서 전체를 액세스해주는 장비는 인터넷 코어 라우터 장비가 있습니다. 전체 티어를 구조를 보시면 스토리지, 서버, 액세스,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 분배, 그리고 네트워크 서비스, 백본, 인터넷까지 무려 7단계의 티어링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더 많은 데도 있고요. 그리고 더 컴팩트하게 구성된 데도 있습니다. 제가 본 데이터 센터는 5개 이상이 대부분 티어링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몇 개의 홈을 제가 구분을 해놨는데 보시면 여기에 따라서 담당자들이 다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여성분으로 표현을 해놨는데 스토리지 관리자가 있고요. 그 위에 서버 관리자, 그 위에 네트워크 관리자, 보안 담당자, 다시 네트워크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티어링 구조에 따라서 담당자가 다 다르고요. 그 담당자에 따라서 부서들이 틀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티어들을 묶어주는, 계층들을 묶어주는 미디어들은 이더넷 또는 파이버 채널로 전부 구분이 됩니다. 파이버 채널에 액세스가 되면 SAN이라고 이야기해서 SAN 스토리지, 그리고 볼륨 단위로 액세스를 하고요. 이더넷으로 되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파일 단위로 액세스를 하고 아이스카시나 나스 형태로 액세스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클라이언트들은 저 맨 꼭대기에 있는 인터넷으로 액세스를 합니다.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이 고민거리라는 겁니다. 대부분은 수직적 구조가 굉장히 일반적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제한으로 포인트 프로덕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서비스가 들어오면 서버 16대에 스토리지 볼륨 몇 테라씩 할당을 하고 거기에 방화벽과 네트워크 장비들을 다 연결을 해줍니다. 네트워크 장비 시스코에 오더하고 서버 HP나 시스코, IBM 통해서 오더하고 스토리지 EMC를 통해서 오더하고 방화벽 장비 또 어디서 오더하고 이 4가지의 티어가 다 합쳐지는 데만 해도 보통 3개월에서 4개월이 걸리고요.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다 끝나면 그때서 서비스를 올리고 서비스가 느린지 그렇지 않은지를 체크를 합니다. 여러 개의 부서가 엮이다 보니까 협업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적이 많습니다.
서버를 증설하려면 서버 담당자의 고민도 많고요. 스토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부서하고 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은 원만한 관계보다는 불편한 관계들이 굉장히 많은 게 사실입니다. 특히 장애가 생겼을 때 보면 확실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흔히 지금 있는 데이터 센터를 우리는 어떻게 부르냐면 사일로 기반이라고 합니다. 엄격하게 독립적이고 폐쇄적인 데이터 센터입니다. 가상화를 일어났다고 하지만 사실은 잘 돼 있다는 가상화 데이터 센터를 가봐도 대부분은 사일로 구성으로 돼 있고 스케일 아웃이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스토리지는 스케일 아웃이 될 수가 있겠죠. 서버도 스케일 아웃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대부분 걸리는 게 네트워크 장비에서 스케일 아웃이 걸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거꾸로 서버나 스토리지가 준비가 안 돼서 확장이 안 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이거는 현재 로지컬한 상태의 모습이고요. 피지컬한 모습을 한번 보시면 160대의 서버를 제가 만약에 구축한다고 하면 16개의 원유짜리 서버를 밀어넣고 그 맨 꼭대기에 이더넷 스위치 2개, 매니지먼트 스위치 하나, 센 스위치 2개를 올립니다. 이런 모습도 국내에서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SP에 가면 10개 이상 올리기가 힘듭니다. 왜냐? 첫 번째 전력에서 걸립니다. 10A에서 많이 주면 20A. 흔히 말하는 빅3 데이터 센터를 빼놓고는 전력을 조금 더 넣어주면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죠. 그래 봐야 10개에서 16개입니다. 제가 모 포탈을 가보니까 맥스 16대까지 올리시더라고요. 그것도 꾸역꾸역 넣는 겁니다. CPU를 다 빼내고 저전력 CPU로 바꾸고 메모리 삼성의 저전력 메모리를 다 바꿨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 맨 끝에 뭐가 들어갑니까? 대형 스위치하고 대형 센 스위치가 또 포진을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스토리지도 올리셔야 되죠. 160대의 서버를 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면 서버렉이 14개 이상 필요한 거고요.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이 정도 갖고 있는데도 별로 없죠. 그러니까 자꾸 가상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가상화를 가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나아질까요? 전혀 안 나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스카시, 나스 붙여야 되죠. 파일 쉐어링 해야 되니까. 그래도 안정적인 건 센이니까 OS 부팅이나 OS 영역은 센으로 하셔야 되죠. 그러면 일단 IO 카드가 2개가 필요합니다. 근데 VMware는 공고합니다. IO 포트는 8개 이상 사용하라고. 그러면 벌써 포트는 4개인데 8개가 나오니까 부족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U짜리 렉 마운트 서버를 못 씁니다. 2U짜리를 쓰죠. 그러면 이건 제가 1U짜리 그림을 그려놨는데 2U짜리로 바뀌어버리면 순식간에 8대에서 6대로 줄어버립니다. 성능이 부족해서 2U짜리 서버를 쓰는 게 아닙니다. 확장성이 부족하니까 2U짜리 서버를 쓰는 겁니다. 굉장히 불편한 진실이죠. 가상화를 하는데 이 서버렉이 그다지 줄지가 않아요. 보실까요? 보시면 서버당 케이블 숫자입니다. VMware나 Citrix Hyper-V가 권고하는 대로 서버당 I/O 케이블을 7개씩 올리고요. 맨 꼭대기에 있는 5개의 스위치에 업링크 포트 2개씩만 올리더라도 이 10개의 서버렉에서 필요한 케이블 숫자가 1220개입니다. 이게 다 어디로 갑니까? 서버렉 위로 서버렉 위로 다 올라가고요. 또는 닥트 밑으로 다 내려갑니다. 이만큼의 공간은 다 어떻게 영향을 주냐? 공조에 영향을 줍니다. 에어플로우가 그만큼 힘들어지는 거죠. 특히 닥트 밑에 깔은 데는. 그래서 최근에 페이스북이나 애플의 아이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시스코의 데이터 센터를 가보면 닥트 플로우를 쓰지를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막 데이터 센터 새로 개소하면 8층짜리, 9층짜리 최고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해외에 가보십시오. 2층짜리 없습니다. 전부 가상화를 하고 한 개 층이 9m씩 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뜨거운 열은 위로 올리고 차가운 열은 밑으로 가는 방식을 자연적으로 쓰도록 합니다. 근데 이게 케이블이 중간에 걸림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두 번째는 스위치 문제죠. 서버렉이 늘어날 때마다 5개씩 스위치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TOR 스위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엔터프라이즈에 가면 여기서 말하는 TOR은 탑 오브 렉 스위치입니다. 센 스위치가 될 수도 있고 이더넷 스위치가 될 수 있습니다. 서버 렉당 무조건 스위치가 들어가는 겁니다. 너무 많으니까
패치 판넬로 바꾸고 이 가운데 있는 EMC 스토리지 옆에 있는 EOR 스위치를 큰 걸 삽니다. 돈 많은 회사들이죠. 근데 여기도 문제가 있죠. 패치 판넬로 넘기다 보니까 패치 판넬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전자식 패치 판넬을 삽니다. TOR 스위치보다 더 비싸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담당자는 사실은 가상하고 클라우드고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라 퍼실리티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전력 얼마나 잡아먹을까요? 한번 계산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전기요금 안 내니까 나랑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제 데이터 센터는 분명히 올해 또는 내년 안에 정부에서 규제를 가할 겁니다. 마음대로 쓸데없이 고성능의 CPU를 쓴다거나 쓸데없이 전력 손실이 높은 파워 서플라이 쓴다거나 규제가 들어올 겁니다. 여기 보시면 160대의 서버를 쓰는데 사용하는 전기량은 무려 52kW입니다. 집의 전기는 퇴근할 때, 출근할 때 껐다 켰다라도 하죠. 이거 껐다 켰다 할 수 있습니까? 데이터 센터의 전기는 1년 365일 24시간 계속 돌아가야 됩니다. 이거 궁금하실 텐데 52kW 기준이 뭐냐? 인텔의 560 CPU 2개를 꽂고 메모리를 48기가에 디스크 2개 꽂고 IO 카드 2개 꽂았을 때 50% 로드가 걸렸을 때의 사용량입니다. 네트워크 장비 12kW 잡아먹습니다. 여기서 제가 유일하게 계산 못한 거 스토리지입니다. 스토리지 빼고 이만큼 잡아먹습니다. 여기서 이제 컴포넌트 하나하나 빼보죠. 네트워크 문제 볼까요? 제가 스위치를 색깔을 2개로 종류를 구분해 놨습니다. 왜 해놨을까요? 저 중에 절반은 사실상 죽어있는 스위치, 흔히 말하는 백업 스위치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밴드위스가 늘어나고 뭔가 인텔리전트하게 쓰고 양팔 벌려서 쓰고 싶어도요, 데이터 센터에는 스패닝 트리라는 묘한 알고리즘이 있기 때문에 절대 스위치 2대를 액티브로 못 씁니다. 그래서 아이스캇이나 나스나 NFS가 공격도 많이 받는 겁니다. 셀은 그렇습니까? 무조건 멀티패스잖아요. 근데 여기는 무조건 액티브 스탠바이입니다. 누군가 와가지고 우리는 액티브예요. 사실 다 거짓말입니다. 액티브 스탠바이입니다. 보시면은 제일 큰 문제는 전체적인 네트워크 리소스를 다 못 쓴다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HA 구조도 너무 복잡해요. 핵심은 다 스패닝 트리에 있고요. 빅데이터에 이 아키텍처가 맞느냐? 제가 뒤에서 소개를 드릴 텐데요. 맞지가 않습니다. 빅데이터 얘기하는데 뭐 제가 분석 알고리즘이나 또는 뭐 비주얼한 부분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결국 빅데이터의 데이터들이 왔다 갔다 하고 리드 라이트를 쓰는 거는요, 네트워크 스위치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하드 아키텍처 다 똑같습니다. 근데 네트워크 스위치가 빅데이터에 맞는 스위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스위치가? 사실은 안 맞아요. 아무 스위치나 쓰시면 안 됩니다. 성능이 2배, 3배 나는 게 아니라 10배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제가 그건 뒤에서 설명드릴 텐데 안 맞다는 거죠. 그리고 스위치가 일단 너무 많습니다. 더 고민이 있습니다. 가상화 가시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 제가 블레이드로 표현을 했는데 만약에 렉 마운트를 했다. 그러면 서버당 뭐가 들어갑니까? 버추얼 스위치가 들어갑니다. 지금도 스위치가 수백 대인데 소프트웨어 스위치가 다시 수백 대, 수천 대가 늘어나는 겁니다. 이거 다 누가 관리할 겁니까? 서버 담당자가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스토리지 담당자한테 넘깁니까? 못하죠. 서버를 보겠습니다. X86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렉 마운트, 블레이드. 뭐 뒤에 전시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국내에서는 거의 9대 1입니다. 렉 마운트가 90%, 그다음에 블레이드 서버가 10% 정도 보시면 됩니다. 10%도 사실 많이 본 거고요. 최근에 급증하고 있죠. 상면 이슈 때문에. 해외는 8대 2 정도 됩니다. 그래서 80대 20 정도의 비율로 됩니다. 렉 마운트가 문제가 있다, 블레이드가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X86의 구동 방식을 보면 느끼실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 IO 카드가 너무 많습니다. 다 씁니까? 제가 모 데이터 센터 가니까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본인이
10년 동안 근무하면서 단일 서버에서 트래픽 제일 많은 거 1기가까지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밴드위스는 10기가, 40기가, 지금 100기가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밴드위스가 높아지는 거는 대역폭을 많이 써서가 아니고요. 예, 쪼개서 쓰라는 의미입니다. 예. 지금 네트워크 카드가 8개씩 필요한 거는 VM웨어가 밴드위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독립성을 보장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DB 합빈용으로 따로 네트워크를 빼서 쓰시는 구조, 그 다음에 DMZ용으로 따로 연결해서 쓰시는 구조, HB 연결 따로 하고 아이스카시 연결 따로 하잖아요. 마찬가지 논리입니다. 예. IO가 너무 복잡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과거에는 문제가 안 됐던 바이오스하고 펌웨어 문제입니다. 혹시 오늘 여기 들으시는 고객분들 중에 이미 가상화를 도입해서 쓰고 계신 고객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 2, 3년간 클라우드와 가상화를 쫓아다니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이오스입니다. VM웨어는 세팅하면서 바이오스 공급값이 틀리고요. 시트릭스 공급값이 틀리고요. 하이퍼V 공급값이 틀립니다. 리눅스 공급값이 틀리고 윈도우 공급값이 틀립니다. 근데 우리 회사는 듀얼 벤더로 갈 겁니다. 그래서 시트릭스와 VM웨어, 하이퍼V 다 쓸 거예요. 예. 쓸 때마다 바이오스 다 바꿔야 됩니다. 누구는 파워 스테이트 모드 내리라고, 누구는 VT 모드 이네이블 하라고, 누구는 하이퍼 스레딩 끄라고 그러고, 어떤 회사는 와서 키라고 하고 거의 돌아버릴 지경입니다. 단일된 메시지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할 때마다 서버 부팅시키면서 바이오스 들어가서 담당자가 세팅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HP, 시스코, IBM, 델 이 서버에서는요, 이 VM웨어를 올리는데 이 버전에서는 펌웨어 드라이버는 뭘로 가져가세요? 다 틀립니다. 제일 장애 많은 겁니다. 로컬 디스크 문제입니다. 쉐어드 스토리지로 갈 거냐? 로컬 디스크를 계속 고집할 거냐? 마지막으로 시스템 고유 속성도 굉장히 많이 따르죠. OS 깔았는데 시스템 UEID 체크해가지고 라이센스 맞는지 안 맞는지 체크하고, 서버 장애났는데 딴 데다 딱 깔아놨더니 복구까지는 잘 해놨는데 시스템 UEID와 맥 어드레스가 틀리기 때문에 구동할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파트너사 직원한테 전화하니까 전화 안 받고, 그럼 그 다음날까지 서비스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인텔리전트한 것 같으면서 더미하고 표준화되어 있는 것 같지만 표준화 전혀 안 돼 있는 장비가 사실은 서버입니다. 스토리지 제가 사실 따로 언급 안 하겠습니다만 항상 나오는 얘기죠. 오늘 세션 들으시면서도 그러셨을 거예요. 저게 FC가 대세라는 거야, 스케일 아웃이 대세라는 거야, 아이스카시가 대세라는 거야. 사실은 다 답입니다. 대부분 또 재밌는 일화는 클라우드를 구축했어요. 파일럿, 페이지 1단계를 했어요. 우리 회사는 다 낫으로 했습니다. 근데 쓰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많이 생겨요. 고민스럽죠. 다른 회사 얘기를 몰래 들어봅니다. 근데 그 회사는 아이스카시로 했대요. 왠지 아이스카시가 탐나 보입니다. 또 잘 안 돼요. 옆에 회사는 그래서 우리는 FC다. 그럼 또 FC가 탐나 보이죠. 그러나 한 번 구축하시면 다시는 못 돌아갑니다. 그나마 아이스카시 나스는 어떻게 공유해서 쓸 수 있는데 FC는 못 돌아갑니다. 못 돌아간다는 이유는 EMC의 IO 컨트롤러를 못 바꿔서가 아니고요. 서버 160대에 HBA 카드를 160개 꽂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는 초대형 작업입니다. 일단 하기가 싫은 거죠. 나스나 아이스카시에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시는 거죠. 대답은 간단해요. VNX나 VMAX, 시스코, UCS가 지향하는 바도 그겁니다. 고객이 언제든지 아이스카시, 나스, NFS, CIFS, FC 마음대로 쓰라는 겁니다. 그래 사스냐, 사타냐, SS냐 얘기 많으니까 지금 패스트 얘기 나오고 패스트 캐시 얘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는 오늘 사실 네트워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오셨을 것 같지는 않아서 짧게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죠. 이제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세미나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IT 10년만 하면 서버나 네트워크 장비, 스토리지, LED만 봐도 얘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 압니다. 실제 그렇게 만들어놨죠. 뭔가 트랜잭션 많으면 LED가 빨리 깜빡거리잖아요. 전혀 안 깜빡거린다. 이거는 거의 미친 듯이 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담당자들은 이렇게 서버 렉만 봐도 어떤 서버가 문제 있는지를 알아요. 근데 이제 알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서버 안에 가상화가 되고 스토리지도 점점 가상화되고 네트워크도 가상화되기 때문에 내 눈으로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가상화를 했어요. 맨 좌측이 웹서버고요. 가운데가 와스고 끝에가 DB 서버입니다. 흔히 말하는 3티어 구조입니다. 예전에는 방화벽을 어떻게 걸었습니까? 보안 정책 어떻게 걸었습니까? 바깥 단에서 걸었죠. 이거 어떻게 거실 거예요? 걸 방법 없습니다. 들어오면 내부 가상화 서버에서 지들끼리 왔다 갔다 합니다. 전혀 컨트롤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이슈들 때문에 퍼블릭 클라우드 못 가겠다고 자꾸만 얘기 나오는 거예요. 안에서 컨트롤할 방법이 없잖아요. 가상화는 굉장히 효과적인 듯 하면서도 불안하고 불안한 듯 하면서도 TCO 절감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시스코는 생각하는 게 유니파이드 데이터 센터입니다. 굉장히 추상적인 그림 같지만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 같지만 간단합니다. IO는 구분짓지 않고 케이블 하나에서 뭐든지 다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고 컴퓨팅, 즉 X86 서버나 네트워크 장비들도 이러한 포맷들, 이러한 컨셉을 다 떠안겠다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복잡한 티어링 구조를 굉장히 단순화시키겠다는 겁니다. 한번 보시면요. 스토리지, VNX나 VMAX 기반으로 변환을 시키면서 이 스토리지를 한번 구매를 하시면 파이버 채널, 아이스카시, 나스 구분하지 않고 연결해서 쓰실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파이버 채널 쓰다가 파일 쉐어링이 필요하다거나 또는 아이스카시가 꼭 필요한 환경이다 라고 하시면 FCOE라는 컨트롤러를 통해서 그 안에서 그냥 이네이블만 해서 쓰시라는 겁니다. 서버 마찬가지입니다. UCS 기반의 블레이드 형태로 가져가면서 또는 렉 마운트 형태로 가져가면서 얘는 IO 카드를 단 한 개만 꽂습니다. 그리고 10.0 2포트가 나오고 이 2포트는 마찬가지로 파이버 채널, 이더넷을 동시에 지원합니다. 네트워크 장비 딱 하나만 쓰겠다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네트워크 장비가 많습니까? 순식간에 TOR 장비 싹 없애버리고요. 백번 장비 딱 2개만 쓰는 겁니다. 왜 가능하냐? 지금 백번 장비 대한민국에서 가장 크다는 서비스 프로바이더나 포탈사 가도 시스코의 백번 장비 CPU 10%도 안 됩니다. 90% 너무 아깝잖아요. 무슨 논리냐? 가상화 시키겠다는 겁니다. 서버는 하이퍼바이저 올려가지고 VM 여러 개 올려서 쓰는데 네트워크 장비는 왜 그렇게 못 써라는 컨셉으로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대형 백번 장비 하나 두고 스위치 하나당 8개의 스위치로 가상화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터넷 코어 라우터 제외하고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3개밖에 안 남습니다. 네트워크 백번 하나, 서버, 스토리지 끝. 그럼 어떻게 됩니까? IO는 이제 앞으로 이건 FC 케이블, 이건 네트워크 케이블, 아이스카시 케이블 구분짓지 않습니다. 서버에서 드라이버만 인스톨하시면 되고요. VNX나 VMAX에서 FCOE 컨트롤러 꽂으신 다음에 거기서 파이버 채널을 쓸 건지 아이스카시를 쓸 건지만 선택하시면 되겠죠. 이러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시스코가 데이터 센터가 전 세계에 175개가 있습니다. 그걸 3년 동안 3개의 데이터 센터로 합쳤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첫 번째가 1년 안에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3년 걸렸습니다.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시스코가 3년 걸렸어요. 스토리지 빼놓고 모든 걸 다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R&D도 다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클라우드나 가상화가 저를 포함 벤더들이 굉장히 쉽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쉽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 길게 가져가시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두 번째로 가장 큰 변화는요. 부서 간의 R&R이 파괴가 됩니다. 시스코가 제일 놀라운 변화를 그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코에서 부서가 네트워크 부서, 서버 부서, 스토리지 부서, 서비스 부서 뭐 굉장히 7개인가 8개가 있었대요. 근데 지금 부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아키텍처 팀, 디자인 팀, 임플리멘테이션 팀, 운영팀 4개로 바뀝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숲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을 아키텍처 팀으로 옮기고요. 설치나 경험이 많은 사람이 디자인 팀으로 갑니다. 그래서 아키텍트가 큰 그림을 그리면 디자인 팀이 검증을 하고요. 임플리멘테이션 팀이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메인터넌스를 서비스 팀이 합니다. 근데 시스코 CIO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팀을 나눠놨더니 아주 적절한 긴장 관계가 생기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많이 발생하더라는 거죠. 그동안은 서버팀은 서버만 보고 네트워크팀은 네트워크만 보니까 이게 바뀔 수가 없는 구조로 계속 갔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가상화의 큰 힘은 조직에서 일어납니다. 협업이 바뀌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사일로를 만드는 겁니다. 사실은 사일로가 아니죠. 멀티 테넌트라고 하는 하드웨어는 잔뜩 이 티어 안에 밀어넣고요. 여기서 가상화시키는 겁니다. EMC의 VNX나 VMAX의 볼륨에서 특정 서버에 VM들이 바라보고 그 VM들이 네트워크로 올라갈 땐 다시 가상화된 가상 스위치를 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방화벽이나 L4 장비들도 전부 가상화되어 있어서 말 그대로 인터넷 땅까지 빠져나갈 때 완벽하게 가상화돼서 빠져나갑니다. 지금은 어떻게 쓰십니까? 스토리지 볼륨 아무리 나눠놔도, 서버 가상화 아무리 나눠놔도 네트워크에서 다 합쳐지고 방화벽에서 다 합쳐지고 인터넷 코어에서 다 합쳐집니다. 우리가 아파트에서 실컷 분리수거하면 뭐합니까? 쓰레기차가 와가지고 한 통에 다 실어가는 거예요. 분리수거할 필요가 없죠. 가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그림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똑같은 160대의 그림인데 서버에 줄어드는 숫자를 보십시오. 엄청나게 줄어들죠. 여기서 제일 줄어드는 게 뭡니까? 저는 네트워크 장비를 주력을 하는 회사에 다닙니다만은 네트워크 장비가 엄청나게 사라져버립니다. 시스코 입장에서는 굉장히 슬픈 현실이죠. 근데 이게 현실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트워크 스위치는요, 저기 두 번째, 세 번째 렉의 맨 꼭대기 2대 끝입니다. 제가 최근에 국내에 굉장히 큰 게임사에 가상화를 했는데요. 720개의 VM을 90대의 피지컬한 서버에다 했습니다. 네트워크 장비 싹 사라지고요. 저 꼭대기 맨 위에 있는 2개의 스위치에서 다 커버리지 했습니다. I/O 케이블 보십시오. 99% 줄어듭니다. 스토리지에서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요. 네트워크에서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서버에서 7개, 10개 이렇게 I/O 케이블 쓰던 거를 블레이드로 8개 꽂고요. 뒷단에서 케이블 하나씩만 빠져나오고 끝나는 겁니다. 왜냐? FCOE를 쓰기 때문에. 이 FCOE 연결은 이제 EMC의 VNX나 VMAX로 연결이 되는 거죠. 케이블 숫자 보십시오. 아까 1220개라고 말씀드렸죠? 전체 케이블은 160대 서버를 쓰는데 케이블은 20개입니다. 스위치 100% 사라집니다. 코어 스위치만 놔두시는 거예요. 전력 보실까요? 전력 줄어드는 거 보십시오. 스위치 전력 당연히 줄어들겠죠. 1kW 필요하고요. 서버 전력 36kW면 끝납니다. 앞으로는 서버 그 가격이 얼마냐가 문제가 아니라 운영비가 문제입니다. 저는 사실 아쉬운 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자동차 사실 때는 연비 따지시잖아요. 서버나 네트워크 장비 사실 때는 연비 안 따지시더라고요. 캐펙스만 보고 계시는 거죠. 사실 오펙스가 점점 중요합니다. 데이터 센터의 전체 운영비의 70%는 사실은 오펙스입니다. 유지보수 비용, 항원 항습, 전기요금입니다. 점점 늘어날 겁니다. 직관적으로 한번 보면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가상화 안 하셔도 돼요. 피지컬하게 쓰시더라도 이렇게만 바꾸면 일단 케이블링이 진짜 며칠 머리 안 감은 것처럼 막 흩어져 있는 것보다는 훨씬 깔끔하게 쓰실 수 있다는 거죠. 앞서서 큰 스위치 2대를 8개까지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8대로 나눠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16대의 스위치 있는 것처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버를 다이렉트로 연결합니다. 또 하나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현재 쓰고 계시는 V 스위치 싹 사라질 겁니다. VM들 쭉 만드시면요. 네트워크 장비에서 인터페이스 연결한 것처럼 보입니다. 옛날에 피지컬 서버 쓰던 것처럼 지금 보입니다.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V 스위치 걷어내고 VM이
다이렉트로 시스코의 가상화 닉과 스위치가 연결이 되면요, 성능이 30% 좋아집니다. 고객들이 깜짝 놀라요. 그래서 우리는 가상화를 하고 싶은데 I/O 레이턴시가 걱정이 되고 네트워크 레이턴시가 걱정이 돼서 못하겠다. V 스위치 빼고 다이렉트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게 VM웨어의 5점대 버전부터 VM 다이렉트 패스 2.0이라는 기술로 제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만약에 EMC하고 연결이 되면 그럼 무슨 장점이 있느냐? 첫 번째는 FCOE가 가능해집니다. 두 번째는 빅데이터에 유리하다는 거죠. 빅데이터 이제 소개를 해드릴 텐데 네트워크 측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기존 네트워크 장비를 빅데이터의 솔루션들과 연동을 하면 이슈가 있느냐? 아주 간단한 이슈입니다. 결국은 스케일 아웃 형태로 서버들을 쫙 깔아놓고 세 개의 노드에 분산을 시키고 리드, 라이트, I/O 트랜잭션을 많이 일으키는 겁니다. 근데 재밌게도 그거를 다 연결해 주는 건 맨 꼭대기에 있는 스위치고요. 그 스위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만약에 내가 무슨 트랜잭션을 딱 날려요. 그러면 네트워크로 연결돼서 응답을 하고 카피를 하고 세 군데 나눠서 쓰겠죠. 근데 재밌는 건 스토어 앤 포워드라고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만약에 100바이트짜리가 날아간다. 그러면 네트워크 장비는요. 100바이트를 다 읽은 다음에 맨 끝에 CRC를 보고 얘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100바이트를 보냅니다. 여기까지 문제가 안 되죠. 근데 빅데이터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데이터가 많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I/O 트랜잭션이 많으니까 트랜잭션 들어올 때마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가실 텐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 옆으로 건너가셔서 지하로 내려가면 코엑스의 아쿠아리움 있죠. 거기 목요일 금요일 날 가시면 진풍경이 일어납니다. 유치원생들이 단체 관광으로 오거든요. 그걸 얼마나 무식하게 티켓팅 하는지 아십니까? 유치원생 한 명마다 그걸 카운트를 해서 티켓팅을 합니다.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이게 현재 네트워크 방식입니다. 한 명 한 명 다 체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트러스트 했다고 치고요. 학원생들 다 들여보내고요. 맨 끝에 선생님하고만 내고를 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입장 속도가 훨씬 빨라지겠죠. 이게 지금 네트워크의 두 개의 차이입니다. 빅데이터를 쓰시려면 커스로 방식이 지원되는 스위치를 쓰셔야 그게 몇 바이트가 들어오든 얘는 데이터를 안 보고요. 목적지 맥 어드레스만 보고 보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스케일 아웃 스토리지나 또는 빅데이터를 쓰는 솔루션들은 반드시 이걸 체크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그 얘기예요. 서버팀이나 빅데이터 하시는 분들이 네트워크팀에 야, 이거 왜 이렇게 느리냐? 텐지를 올려. 텐지를 올려봐야 똑같습니다. 지금 흔히 말하는 야후가 빅데이터 제일 먼저 썼잖아요. 야후의 빅데이터의 패키지 16대씩 서버가 들어가는데 그 위에 스위치가 시스코 넥서스가 들어가거든요. 전부 커스로 방식입니다. 만약에 EMC VNX를 통해서 액티브 형태로 멀티패스 파이버 채널이 아닌 아이스카시를 하시겠다. 현재 액티브가 지원이 됩니다. VPC라는 기술을 통해서 다른 스위치 간에도 서버가 양팔을 벌리더라도 액티브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스카시도 완벽하게 멀티패스를 구현하실 수가 있고요. 오늘 아마 V플렉스 세션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데이터 레벨에서 서로 다른 데이터 센터가 마치 미러를 뜬 듯이 볼륨을 넓게 펼치는 솔루션을 쓰고 있다고 하면 네트워크 레벨에서는 OTV라는 기술이 있어서 서울에 있는 데이터 센터의 VM을 대전으로 옮기시더라도 IP가 그대로 따라서 옮겨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1,500개의 데이터 센터가 이 OTV라는 기술을 쓰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를 이제 액티브로 쓰시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더더욱 가능하죠. 미국은 이렇게 못 씁니다. 액티브 그리고 DR을 해서 총 3개의 데이터 센터를 일반적으로 씁니다. 그래서 시스코도 3개의 데이터 센터가 있는 겁니다. 미국에 2개, 인도에 하나. 인도는 DR로 씁니다. 한국은 가능하죠. 대부분 400km 그리고 1기가 이상의 메트로 구간이 잘 뚫려 있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 센터를 액티브로 쓰실 수 있어요. 뒤에 오늘 UCS 솔루션도 많이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시스코 UCS 솔루션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VM의 소프트웨어 버전을 하드웨어로 만든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시스템이 따로
디펜던트한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서버 A가 장애가 났어요. 서버 B에서 부팅시키면 A에 있던 속성을 그대로 복제해서 끌고 옵니다. 15분 정도 걸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예. 만약에 서버 하나가 장애가 된다고 생각을 하죠. 장애 나면 지금 어떡합니까? 서버 하나 부팅시킨 다음에 PXE 부트시켜서 아이소나 고스트 이미지 때려 붓고 연결해서 쓰시죠. 예. 여기가 끝입니까? 이거 빨라봐야 30분이거든요.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 다음 문제가 뭐죠? 다른 서버로 바뀌었으니까 월드와이드 네임이 다 바뀌어버리죠. 스토리지 담당자 불러서 런 마스킹 바꿔야 됩니다. 네트워크, 랜카드가 바뀌었으니까 맥 어드레스 다 바뀌었죠? 네트워크 담당자한테 체크해달라. 바이오스, 아까 말씀드렸죠. 바뀌었으니까 VM웨어 기반, 시트릭스 기반, 하이퍼V 기반으로 다 바꿔야 됩니다. 펌웨어 바뀌죠. 만약에 느리다면 드라이버 다시 다 맞춰야 됩니다. 전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서버가 어디를 옮겨가든 그게 랙 마운트든 블레이드든 중앙에 있는 스위치 역할처럼 하는 두 대의 매니지먼트 솔루션이 160대를 관장하면서 어느 서버로 옮겨가든지 그대로 똑같이 복제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FCOE를 기본으로 지원하고요. 또 하나 재밌는 거는 VM에서 8개의 IO 포트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얘는 랜카드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랜카드 하나에서 OS를 딱 깔면요. 최대 256개까지의 랜카드와 HBA 카드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스템 담당자들이 또는 스토리지 담당자들이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 회사 서버 굉장히 이 서버는 중요한 서버인데 HBA 카드를 4포트 연결하고 오라클 핫빈 연결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한 14포트 필요해요. 그래서 포유짜리 서버를 써야 되겠다.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실제 테스트 해보면 재밌는 거는 OS를 깔더라도 256개까지 볼 수가 없습니다. 현재 OS의 한계는 리눅스가 36개, 윈도우가 30개까지 못 보고요. VM웨어가 118개까지 볼 수 있습니다. 왜 118개까지 보이게 만들었겠습니까? V스위치 안 쓰고 다이렉트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게 가능하려면 샘 부팅 또는 아이스카시 부팅을 하셔야 되고요. 특히나 OS 레벨은 대부분 샘 부팅을 많이 권고를 해드릴 거고요. 시스코에서 강력하게 레커멘드 해드리는 게 EMC의 VNX나 VMAX를 레커멘드를 합니다. 그래서 서버 단에는 이제 디스크 다 빼버리는 겁니다. 로컬 디스크 전혀 없애고요. 완전히 샌으로 내리는 겁니다. 실제 EMC와 연동을 하게 되면 VNX만 있다라고 하면 그게 샘 부팅이든 아이스카시 부팅이든 볼륨과 또는 파일만 잡아주게 되면 연결해서 바로 쓰실 수 있고요. 재밌는 거는 오늘 VF 캐시 이야기 들으셨을 겁니다. 패스트 이야기 들으셨을 텐데 시스코 서버에 VF 캐시가 탑재가 연말부터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EMC 스토리지를 쓰고 계시면서 티어링 구조의 형태, 패스트 캐시를 쓰시고 싶다라고 하시면 UCS 서버 안에 VF 캐시를 탑재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짧게만 설명을 드리면 이제 모든 방화벽, L4 장비 이런 구구절절한 네트워크 서비스의 어플라이언스는 전부 VM 기반으로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실제 아까 말씀드린 3티어 구조를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중간에 보안 장비와 L4 장비들이 끼어서 3티어 구조의 플로우 형태를 다 컨트롤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마 오늘 뒤에 뭐 V스펙스도 이야기가 됐습니다만은 시스코와 EMC가 같이 하는 여러 가지의 패키지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총 4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첫 번째는 오늘 소개가 많이 드렸던 V스펙스가 있죠. 그리고 2년 전 이미 소개가 됐던 V블락이 있습니다. V블락하고 V스펙스하고 도대체 차이점이 뭐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V블락 완제품입니다. 뚜껑을 열면 로버트 태권브이가 그냥 하나 있는 겁니다. V스펙스 뚜껑을 열면 팔다리 머리 따로 있고요. 조립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그걸 누가 조립하는 겁니다. 파트너가 됐든 고객이 됐든 대신 검증된 백서를 딜리버리 해드리는 거예요. 최근 이런 솔루션이 많이 나오죠. 어떻겠습니까? 가격? 이게 좀 더 비싸죠. 당연한 겁니다. 완제품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지금 한 6개째 고객이 나왔는데요. 최근 고객 중에 하나가 거의 100억을 투자해서 V블락을 구매를 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사서 해외에 딜리버리를 했는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타임 투 마켓입니다. 클라우드 이야기하는데 빨리 하고 싶고요. 클라우드 파일럿을 해보니까 하드웨어 조립하다가 시간 다 보내는 겁니다. V블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전원 넣으시고요. 패키지를 딱 오더를 하시면요. 케이블링까지 다 돼서 옵니다. 그래서 그 케이블 포트도 뽑아서 딴 데로 옮기시면 안 돼요. 컴피기션 다 돼 있습니다. 아일랜드 공장에서 완전히 조립돼서 팬드윗 렉에 딱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고객은 전원 넣고 애플리케이션만 올리시면 끝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클라우드를 오래 하지 않으시거나 또는 파일럿을 안 하신 분들은 한국에서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1년만 클라우드 파일럿 해보시면 아 저게 그래서 만들었구나 하실 겁니다. 대부분의 운영자는 1년 뒤에 만나면 거의 다 폐인돼 있습니다.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픈 아키텍처, 오픈 소스가 쉬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나온 패키지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 MS가 윈도우 2011을 어나운스할 예정이기 때문에 윈도우 애저 기반의 클라우드를 구축하시려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최근 EMC하고 시스코가 마이크로소프트의 하이퍼V를 올린 쉐어포인트나 뭐 하이퍼V를 올린 패키지 검증된 솔루션도 패스트 트랙이라고 해서 어나운스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그린플럼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서 마칠까 하는데요. 그린플럼 맵R을 시스코가 제공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커스루 스위칭에 16대의 서버를 탑재를 하고요. 서버당 96GB의 메모리에 5650 CPU를 2P를 탑재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재 아파치 기반의 하둡을 쓰고 계신다거나 이러신 분들은 비교를 하셨을 때 제가 이제 벤치마킹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테스트한 자료가 있는데 약 2배 정도의 높은 성능을 가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린플럼 엔터프라이즈 기반의 분산 파일 시스템이나 빅데이터를 고민하신 분들은 이런 솔루션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EMC의 VNX나 VMAX 솔루션들과 연동이 돼서 시스코가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유니파이드 데이터 센터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이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거의 반나절 이상 소개해 드리는 내용들이어야 되기 때문에 주요 컴포넌트들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5개의 조합을 통해서 EMC와 함께 만약에 고객분들이 클라우드나 그리고 가상화 그리고 넥스트 제너레이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실 때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유니파이드 데이터 센터 아키텍처를 제가 40분 동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